삼성전자도 이제 2030년까지 이 3D 디램을 상용화해서 디램 기술 주도권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는데요. 네네. 삼성전자 주가도 8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이제 어젠가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이제 데이터 저장 공간을 수직으로 쌓는 3D D램을 2030년까지 상용화해서 D램 기술 주도권을 이어가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한 발 늦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누적 매출액이 이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애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D램 시장에서 작년 4분기 삼성전자 점유율이 45.7%로 1위를 기록하긴 했어요. 하지만 SK하이닉스의 HBM3 26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면서 SK하이닉스가 HBM3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수차례 이건희 회장이 없는 삼성전자는 안 꼽는 찐빵이고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안 꼽는 찐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업의 리더가 막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본인이 약간 인사인 미친 듯이 막 직원들을 밀어붙이면 직원들의 성과가 초능력이 좀 발휘하기도 할 건데 7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보고할 거를 막 리더가 몰아치면 10번을 시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결과인데 일단 제가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이나 회장이겠죠. 이재용 회장이나 애플의 팀 굿은 좀 너무 젠틀해요. 똑똑한 거랑 추진력은 또 별개의 상황이잖아요, 얘가요. 당연히 그 이재용도 이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까지 나왔으니까 똑똑하겠지. 근데 좀 젠틀하니까 너무 젠틀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처럼 또는 스티브 잡스처럼 뭐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지치적인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해서 좀 이렇게 결과가 좀 뒤처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HBM3도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해놓고 판단착오로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SK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빼앗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삼성전자 투자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를 투자할 바에는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플에 투자할 바에는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점쟁이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근거로 판단하자면 2030년 후쯤 2030년이 된다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어,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네. 그 관점에서 한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좀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일 것 같은데요. 반도체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다는 거지 뭐 시총에서 뭐 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와, 그렇군요. 그 SK 하이닉스도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진짜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7조 원 이상 적자를 보였다가 올 1분기에는 이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올해 연간 이제 2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현재 세계 선두를 지키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필두로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올 1분기 매출은 12조 4,296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860억 원을 달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조 881억 원, 매출은 전년 동기 5조 881억 원 대비 144% 급증을 해서 1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3조 4,023억 원보다 6조 원 이상 증가하여 가파른 흑자 전환에서 성공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그 HBM3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납품하는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장기간 지속된 부진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면서 완전히 상승세를
탔던 것 같고요. 이미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맞춰서 지난 3월에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3E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고객층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10나노, 10나노 5세대 기반 32GB DDR5 제품도 연내 출시하고 회사가 강세를 이어온 고용량 서버 D램 시장 주도권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으로 2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가파른 이제 상승세는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는 그 최태원 회장의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요. 이게 현대산업인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이제 2009년인가 10년 때부터 막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직원들 자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막 활발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래 병원에 있고 그러면서부터 좀 활력이 좀 많이 둔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BM3를 먼저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빼앗기고 뭐 그랬던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상승세가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리더십은 약간 그 야성이 좀 살아있는 건가요? 삼성전자에 비해서요? 그냥 우리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재용 회장을 알지도 않고 최태원 회장을 알지도 않지만 보시면 최태원 회장이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누가 봐도 이제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어요. 계속요.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신의 한 수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로봇 한번 여쭙고 싶은데, 앞서서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의 또 로봇, 차별화된 로봇도 이제 앞으로 출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의 상업화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국내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나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또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거기 이제 커피숍 가면 로봇 팔이 커피 타는 커피숍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실제로 점점 눈에 띕니다. 근데 요즘 이제 치킨도 로봇팔이 치킨을 튀겨요. 그 뜨거운 기름에 사람이 손을 댈 위험이 없는 거죠. 뭐 그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서빙 로봇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바뀐 거는 키오스크. 처음에 나와서 복잡한데 지금 대부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있고요. 들어갈 입구에 키오스크가 없는 것도 자리에 앉으면 태블릿 PC 깔아놓고 거기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것처럼 뭐 생활에 로봇이 점점 활동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이 그 커피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이 일정해가지고 커피 맛이 사람이 타는 것보다 훨씬 좋답니다. 아, 네, 예, 그게 막 일정하니까 비율 배합이.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을 쏘는 그 인건비보다, 급여를 주는 인건비보다 로봇 월 사용료가 훨씬 저렴하니까, 근데 맛도 더 좋으면 로봇팔이 활용하는 그 커피숍이 훨씬 늘어날 거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종목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뭐 이 두 개의 주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한국통신 SK텔레콤 주가가 3만 원에서 600만 원 간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간 것처럼, 280만 원까지 간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이 로봇이 점점 늘어날 거니까, 가게마다 들어가면 로봇이 일을 하고 있을 거니까 매출이 훨씬 더 커질 것 같고, 생산 라인은 당연히 로봇으로 다 대체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는 지금부터 계속 사모아가면 10년, 20년 지나면 엄청나게 달라질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가장 대장주가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인데, 오늘 또 때마침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러면은 현재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 네. 그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높다. 퍼가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게요.
그 옛날 가치 투자의 개념은 그 가치 투자의 개념을 지금 성장성 기업에 들이대면 이제 말이 안 돼요. 작년에 엔비디아 때도 막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PER이 100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때 이제 그 거기에 있는 누구야? 에드부시 있는 돈 아이브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주당 순이익을 전년거 말고, 그러니까 2024년 주당 순이익을 비교를 해봐라. PER이 100이 아니고 40밖에 안 된다. 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평가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PER이나 PBR을 갖고 하는데, 그건 PBR, PER을 적용해서 싸다고 말한 시대는 이미 가치 투자 시대는 저물었어요. 지금 성장주 투자 시대거든요. 뭐 그 성장주 투자 시대라면 앞으로 기대 수익의 주가가 올랐잖아요. 매출이 늘어날 거에 주가가 오르면 그 분모가 되는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순 자산도 앞으로 올라갈 거를 예측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난 실적의 주당 순이익을 갖고 나눠버리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업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6개월 매출 일어나고 끝날 것 같으면 당장 반짝하고 말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계속 로봇이 늘어날 거라는 거지, 계속. 그렇다면 PER이 가지고 비싸다 싸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요, 대표님, 이번에는 그 좀 약간 뭐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금투세 도입이 굉장히 그 이슈화가 되면서 진영이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투세 부분은요, 네. 진영 논리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슨 아, 말이냐면, 네. 지금 야당을 찍은 사람들도 네. 금투세는 잘못됐다는 거야. 아,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정치 성향 때문에 야당을 찍긴 했지만 이 금투세는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금투세의 반대는 진영 논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지난 정부에 통과시킨 법이긴 한데, 뭐 금투자라는 게 금융투자세인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연간 기준으로 이제 주식은 5천만 원, 기타는 250만 원 넘는 소득에 대해서 22%, 그다음에 3억 원 초과하면 27.5%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요. 뭐, 뭐 그렇게 되니까, 아니 그전에는 그 거래세만 내면 내는 거를 갑자기 22% 세금을 내라는 거야.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5천만 이상 수익 내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2.5% 세금 0.25%인가 0.25% 세금만 내면 끝날 일을 22% 천만 원 초과분에서 22%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건데, 얘가 또 그 기존 계좌에 있는 거는 당연히 세금을 내지만, 그 다른 계좌에 수익 난 것도 그 원천 징수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해서 환급받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손실 난 것도. 뭐 그렇게 되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수익은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죠. 문제는 과거에 이제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금투세를 도입을 해서 주가가 갑자기 막 대만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막 40% 가까이 급락해서 1년 만에 취소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막 급락하고 그랬는데, 돈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 남아있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남아있는 건데, 세금이 굉장히 싸잖아요. 왜 미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미국 주식을 사면 일단 22%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주식에서 이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돈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해외 주식 투자를 하거나 막 그렇게 투자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의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급락할 확률도 좀 많습니다. 어, 뭐 대만이나 일본 사례를 본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좀 유예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시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아니, 이걸 금투세 논리는 뭐 저거죠. 분배의 얘기거든요. 어차피 금투세를 대상이 되는 사람들, 1년에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 숫자는 작다는 거예요. 작은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돈을 분배해 쓰자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그, 이 부분이 이-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면 사실은 돈이 없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보는 거죠. 주가가 많이 폭락할 거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고, 뭐, 그 야당의 논리에 의하면 배분이 우선적으로 하는 거니까 돈 많은 놈 세금 많이, 돈 많은 사람한테 수익에 돈을 많이 뜯어서 나눠주겠다. 뭐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논리, 가장 중요한 논리는 저거거든요. 노동의 세금이 있는데 왜 자본이득에 대해서 소득이 없냐? 자, 노동에는 세금이 있는데 자본이득에 대해서 왜 세금이 그렇게 작냐는 거예요. 자본이득도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현재 1억 원 정도가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나요? 예, 지금 현재 만약에 1억 원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반동 시도 중에 있고 뭐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미국 주식 투자하기 좋을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뭐 1억 원 중에 한 60%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 60% 중에 저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3분의 2 정도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엔비디아를 매수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반등 초입에 있어서 지금 투자하기 가장 좋을 타이밍으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나머지 40%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두산 로보틱스나 코덱스 코스닥 150 내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의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에 각 10%씩 분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그 소형 모듈, 원전 모듈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에 굉장히 이제 최근에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응답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웅달 책방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이번에도 또 웅달 책방에 출연했고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렌 TV에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또 와서 방문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오지 않으신 분들은 워렌 TV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오시면 제가 거기 김원장 인사이트라 해서 자주 저의 그 인사이트를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웅달은 제가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오지만은 그 워렌 TV에서는 제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씩 인사이트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끝으로 이제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의 김영 원장은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용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